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서 불법 자금을 관리한 걸로 지목된 전직 보좌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가려집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이번 의혹의 최대 수혜자 송 전 대표 수사 속도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지금 실질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전 10시 반쯤부터 시작된 박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절차는 1시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심사를 10분 앞두고 법원에 출석한 박 씨는 송 전 대표 지시를 받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채 법원으로 들어갔는데요. 당시 화면 직접 보시죠.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신 겁니까? 전당대회 당시 6,700만 원 살포 혐의 인정하십니까? 송영길 대표가 지시한 건가요? 네, 다만 법원 출석에 앞서 검찰청에 들어서서는 충실히 소명하겠다는 짧은 말을 남겼습니다. 박 씨는 검찰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 심사에서도 적용된 혐의 전반을 부인하면서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씨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재작년 4월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에게 경선 자금 명목으로 5천만 원을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던 다른 돈까지 합쳐 모두 6천만 원을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300만 원씩 봉투 20개에 담겨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뿌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인 돈봉투 자금 외에 검찰은 박 씨가 캠프 내 다른 불법 자금에도 깊숙하게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 선거운동을 위한 경선 콜센터 운영비 700만 원을 불법으로 제공하고 또 경선 캠프가 냈어야 할 컨설팅 비용 9,200여만 원을 송 전 대표의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 후원금으로 내게 했다는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 씨가 자체 여론조사를 한 것처럼 허위 견적서를 꾸며낸 정황도 포착했는데 나아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먹사연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도 박 씨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 씨 구속 여부에 따라서 송영길 전 대표 수사 속도도 달라지겠죠? 네, 검찰은 박 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송 전 대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 전 대표가 일련의 범행을 알고 있었는지 나아가 지시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인데요. 특히 검찰은 박 씨가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경선 캠프 활동 관련 자료가 드러나지 않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바꾸라고 지시한 시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목한 지난해 11월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에 다수 야권 인사가 언급됐다는 보도가 나왔을 뿐 돈봉투 검찰 수사가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을 때입니다. 이때 송 전 대표 측이 경선 캠프 자료를 숨기려고 했다면 이미 스스로 사건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검찰은 박 씨와 송 전 대표를 포함한 공여자 수사 외에도 돈봉투를 받은 쪽, 그러니까 특히 수수의원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에 확보한 의원실 29곳 출입 기록에 더해 전직 보좌관 등 10명의 동선 자료도 추가로 요구하면서 정밀 특정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가 마치 대북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며 이제 달라질 때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지명자를 비롯한 통일부 인사와 관련해 참모들에게 이같이 말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YTN에 그동안 통일부가 남북 교류 협력에 초점을 맞춰왔다면 앞으로는 북한 동향 분석과 대응, 북한 인권 문제 등의 업무에 중점을 두게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 추진했던 방북은 무산됐습니다. 통일부는 다음 달 금강산에서 고 정몽헌 회장 20주기 추모식을 진행하기 위해 대북 접촉 신고를 신청했던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측이 철회 입장을 밝혀와서 오늘 중에 수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현대 측의 대북 접촉 신고가 알려지자 북한은 이례적으로 외무성을 발표 주체로 한 성명을 발표해 방북에 대한 거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다시 검증해 서운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는데요.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가짜 독립유공자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자신의 SNS를 통해 건국 훈포장은 건국의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가의 기초를 공고히 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건설이 아니라 북한 김일성 정권을 만드는데 또는 공산주의 혁명의 혈안이었거나 기여한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받아들일 대한민국 국민이 누가 있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원전오염수 안전성을 검증해온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최종 보고서 공개가 임박하면서 우리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소속 의원 전원에게 비상상황 대비령을 내렸고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치권 움직임 전해주시죠. 네, 여야가 7월 의사 일정을 아직 잡지 않으면서 국회는 11개월 만에 비회기 기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IAEA 사무총장 방일에 맞춰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에 관한 최종 보고서가 공개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여야는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아예 이번 주 소속 의원 전원에게 오염수 관련 국회 비상 상황에 대비해달라고 공지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선 그동안 온갖 괴담을 생산 유포해온 민주당이 가장 권위 있는 국제기구의 결론에도 무조건 반대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모두 핑계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오염수 구실로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 대선 불복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도 열고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민경우 대한연대 공동대표를 불러서 이른바 괴담 정치의 문제점을 짚어보는 강연도 들을 계획입니다. 이어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과 IAEA 검증 결과 발표에 대비한 후속 대책도 논의합니다. 반면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IAEA 보고서는 객관적이라기보단 일본 맞춤형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어떤 대비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거듭 따져 물었습니다. 과학적 보고서이기보다는 정치적 보고서일 우려가 크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방류에 사실상 찬성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과연 대비책은 세우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정의당과 각 당 원내대표, 원내수석 부대표가 참석하는 2+2 회동을 열고 오염수 방류 문제에 관한 대응 공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추경을 포함해서 정치권 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였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오염수 문제도 중요 의제로 논의됐습니다. 네, 국회 다른 쟁점은 뭐가 있습니까? 네, 야당 주도로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란봉투법이 대표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 입법을 강행한다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종전선언에 관해서도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문제였다고 주장하며 전임 정부의 안보 정책을 겨냥한 공세 수위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김기현 대표는 아침 회의에서 안보를 비롯한 민주당 정권의 총체적 실패가 정권 교체를 낳았다며 앞서 윤 대통령이 사실상 쿠데타로 집권했다고 주장한 민주당 윤영찬 의원을 다시 한번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국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향해 쿠데타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반란으로 본다는 것으로서 민주국가에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최악의 막말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를 찍은 1639만 명은 쿠데타 세력입니까? 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었던 자신의 과거를 잊은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마약에 도취했다, 불치병에 걸렸다고 민주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까지 묶어서 극우 망언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전 정부를
반국가 세력으로 모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마약에 도취됐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여당 대표 망언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 해도 금도가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적대적인 대북관을 드러낸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 개각 인사들의 검증도 벼르고 있습니다. 또 정의당 등 야당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신속처리 안건 지정 등 그동안 추진해온 입법 공조도 계속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이들이 살해되거나 방치돼 숨진 사건이 추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례 절차도 없이 야산으로 하천으로 버려졌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출생신고 기록이 없는 아이들을 찾아 나서게 된 계기는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이었습니다. 30대 여성이 자신이 낳은 아이 둘을 살해하고 수년 동안 냉장고에 숨겨뒀습니다. 아이들 왜 살해하셨습니까? 진료 기록에 남편 이름이 있던데 본인이 쓴 겁니까? 숨진 아이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숨진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영장심사는 왜 포기하셨나요? 숨진 아이에게 할 말 없습니까? 정말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경남과 수원, 과천에서도 비극이 잇따랐습니다.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이가 갑자기 숨져 야산에 묻었다고 진술했던 부모. 진술을 바꿔서 아이를 살해했고 하천에 버렸다고 털어놨습니다. 사실혼 관계인 부모는 살인 혐의로 구속됐는데 아이 시신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목을 졸랐고요. 엄마는 같은 장소에 있었고 유기도 아빠가 했고.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수원에서 체포된 20대 친모. 억울한 게 없다고 영장심사까지 포기했는데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2019년 출산 뒤 며칠 방치한 아이가 숨져서 대전의 야산에 묻었다고 했다가 병원에서 나온 뒤 다리 아래에 아이를 버렸다고 진술을 뒤집었는데요. 이 사건 역시 아이 시신을 찾는 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2015년에 숨진 아이를 유기한 혐의가 있는 과천의 50대 친모는 경찰에 붙잡혔다가 풀려났습니다. 사체 유기죄 공소시효가 7년인데 이게 지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벌을 피할 수도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 시신이 어디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수조사와 수사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사건은 모두 96건으로 이 가운데 80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9명이 숨졌는데 지도에서 보다시피 이 가운데 5명은 살해됐거나 살해된 정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아이 시신을 찾지 못했죠. 아이들의 영혼이라도 달래주려면 사실대로 진술하고 또 끝까지 추적해야 합니다. 미리 지키지 못한 어른들의 마지막 역할이기도 합니다. (10년) 동안 영아를 살해하거나 유기한 피의자 10명 가운데 8명 가까이가 10대나 20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영아 살해 피의자 86명 가운데 20대가 3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20살 이하는 29명으로 뒤를 이어서 전체 영아 살해 범죄 피의자의 77%가 10대와 20대로 집계됐습니다. 7월 첫째 주가 시작된 오늘부터 2주 동안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인상과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 투쟁에 돌입했습니다. 정부가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10,000명 가까운 경력을 동원해 불법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원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이렇게 민주노총이 7월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가 뭡니까? 네, 민주노총은 오늘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월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습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반노동 정책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정권 퇴진을 외쳤습니다. 노동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교육도, 먹거리까지도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킬러 정권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민주노총이 투쟁에 나섭니다.
또 이번 총파업의 핵심 의제로 노란봉투법 개정과 일본 핵 오염수 투기 중단, 최저임금 인상, 집회 시위 자유 등을 내세웠습니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120만 명 중 최대 50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각 산별 노조 파업 기간은 하루 이틀 정도라 큰 불편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7월 총파업은 오늘부터 15일까지 2주간 진행되는데요. 오늘 택배기사 등 서비스 연맹을 시작으로 6일에는 백화점이나 마트 종사자가 파업에 동참합니다. 다음 주엔 현대차 노조 등 금속노조와 전교조, 건설노조 등 산하조직이 파업에 나서고 특히 13일부터는 보건의료노조가 무기한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이 결의대회를 열고 서울 고용노동청까지 행진하는데요. 이를 시작으로 2주간 전국 15개 지역에서 결의대회와 행진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내일과 오는 7일, 11일, 14일에는 윤석열 정부 퇴진을 주장하는 야간 촛불 집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정부는 지금까지 법치주의 노동개혁을 강조해 왔는데요. 이번 총파업에 대해서도 국민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법 행위가 있으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이번 총파업이 명분과 정당성이 없는 투쟁이라고 규정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선 노사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장마와 폭염이 겹쳐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며 범정부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경찰도 7월 총파업을 앞두고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최근 민주노총 집회로 시민이 불편을 겪었다며 공무집행 방해 등 불법 행위자는 현장에서 검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교통혼잡 등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기동대 24개를 임시 편성하는 등 최대 155개 경찰부대 경력 9천여 명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병민 최고위원,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사실상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장관급 2명이고 10명 넘는 차관급을 발표를 했죠. 오늘 차관들 그리고 장관급 1명에 대해서 임명장이 아마 수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주말에 있었던 대통령 메시지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이제 임명을 하면 되는 자리고요. 통일부 장관은 이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해야 되는데 메시지가 통일부에 있었습니다. 일단 예전처럼 하면 안 된다. 그런 메시지였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통일부가 가야 될 지향점, 방향성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남북 관계라는 건 정권에 따라서 또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화의 방향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 정권부터 시작됐던 이 북한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향해서 약속했던 비핵화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여전히 핵과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고조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모든 것들을 풀어주는 방식의 대북 지원으로 통일부에 대한 정책들이 가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들을 꺼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이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한 대상으로서 함께 긍정적인 관계를 수립해갈 역할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과거에 있었던 역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북한 인권에 관한 문제, 또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가져가야 될 통일부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해서 힘을 주고 얘기한 만큼 새로운 통일부 장관이 오게 되면 현재 시기에 맞는 통일부의 역할 재정립에 아마 치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때그때 어떤 정세에 따라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 역할을 좀 변화하는 거다 이런 취지의 설명입니다. 통일부도 그렇고 정권에 따라서 정부의 방향이랄지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대통령께서 통일부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다는 말씀도 하시고 이제 김영호 교수의 어떤 이력이랄지 평소에 말씀하신 걸지 어떤 철학, 사고를 보면은 저는 과연 진짜 통일부 장관이 맞나 싶습니다. 정말로 대통령이 이분을 극우적 성향을 갖고 계시던데 정말 이뻐서 뭔가를 주겠다면 차라리 저는 국방부 장관이나 정말 육군 참모총장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분은 통일부 장관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은 평화적 통일을 정책으로 지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김정은 타도를 하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흡수 통일을 하자는 거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참모들로부터 좀 자료도 받고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겠는 게 이분이 저는 보수 정부에서도 상당히 잘 만들어진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습니다. 네. 그게 91년도 노태우 정부 때 만들어진 겁니다. 남북 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 그게 어찌 보면은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한 그동안 교류 협력의 시발점 같은 것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걸 파기를 주장합니다. 당연히 뭐 김대중 대통령 때 6.15 공동선언이랄지 노무현 대통령 때 뭐 공동성명 모두 파기 주장하죠. 예. 그럼 이분이 가가지고 전 청문회를 통과하지도 못할 거라고 봅니다만 통일부 장관을 할 때 통일부의 기본 것이 북한과 북한 주민과의 남북한 교류 협력입니다. 네. 그러면 대통령께서는 통일부를 아예 인권 문제만 삼으라고 하면은 이건 역대 보수 정부도 다 그랬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의 우리 북한 국민에 대한 지원은 계속 어느 정권이나 추진해 왔어요. 네. 그럼 모두 다 이것도 끊겠다는 거고 아예 하지 말자는 건지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는 건 그런 내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내정, 지명을 처리하시는 게 맞지 국회 청문회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분의 생각과 앞으로 통일부가 가져갈 방향이 이거라는 것들이 드러났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충격도 받고 쉽게 용납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민주당에서는 제2의 국정원이냐, 대북 선전부냐 이런 비판 있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시종일관 이 북한 문제에 대해서 선의익이 된 이 남북 관계를 주장해 왔기 때문에 네. 지금 과거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일들에 대한 이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인권 문제 같은 경우는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여기에 대해서도 중요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야기를 꺼낸 바 있었습니다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실현하지 않았죠. 네. 우리는 통일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북한 이탈 주민, 네. 탈북자를 대상으로 먼저 온 통일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지난 2018년도 판문점 선언 이후 이 남북 간의 관계 훈풍을 탄다, 평화가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 이후로 오히려 이 북한 내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는 목소리들은 대한민국에 제대로 보도되거나 나타나지 않고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으로 건너오게 되는 일들에 어려움을 겪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인식도 상당했거든요. 예.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른바 이 강제 북송 사건을 통해서 북한 내에 안 좋은 신호들이 오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들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통일부를 바라보게 되는 다양한 시각에서의 역할들이 있을 텐데 지난 기간 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던 중요한 일들을 하겠다는 것이고 인도적 지원 필요하죠.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각종 불법 행위들이 이어가고 있는데 대북 제재가 있는 상황들을 우회하면서까지 지원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 시절에 통일부에서 이 같은 일들을 너무 무리하게 추진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뭐 총선 이유가 돼야겠지만 혹시 통일부의 이름을 바꾸는 것도 추진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얘기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아니 이게 역할이 바뀌니까 통일부라는 이름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예. 그 통일부 장관 이제 청문회가 있는데 어떤 부분을 좀 주요 쟁점으로 일단은 보십니까? 그렇죠. 이분이 이제 개인적인 신상 문제랄지 재산 형성과 좀 병역 문제 이건 기본적인 거고요. 근데 지금 가장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거는 과연 김영호 지명자, 네. 지명자가 윤석열 정부의 2기 통일부 장관에서 적합한 사람이냐, 정말 통일부 장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겠죠. 유엔 제재 말씀하시는데 대북 인도적 지원은 미국이나 유엔도 다 필요하다고 얘기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일부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나 개념 자체를 대통령께서나 아니면 그 정권의 핵심부에 계신 분들이 좀 헷갈려하거나 좀 잘 정립이 안 된 것 같아요. 통일부는 말 그대로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북한 인권 문제도 물론 당연히 다룰 수 있겠죠. 네. 유엔 차원에 가면 외교부가 앞장서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이런 분 김정은 체제를 타도해버리고 흡수 통일을 하겠다는 분이 통일부 장관에 가면은 그 남북한 교류 협력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전쟁 중에도 외교를 하고 남북 대치 상황에서도 왜 통일부가 만들어졌습니까? 역대 보수 정부에서도 왜 통일부 장관은 강성이든 연성이를 떠나서 그래도 남북한 평화 교류 협력에 필요하신 분들을 임명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김영호 지명자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그리고 통일부 장관으로서는 도저히 맞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입장을 어떻게 바꾸는지 아니면 대통령께서 지침을 준 대로 통일부를 정말 무슨 뭐 선전부나 정말 제2의 국정원처럼 강경 노선을 걷는 부서로 만들거나 이렇게 볼지 봐야 되는데요. 차관도 외교부 출신에다가 뭐 지금 용산에 예. 대통령실 통일 비서관도 뭐 전혀 관련성이 없는
대북 강경론을 펴왔던 교수를 임명했는데 이런 라인업으로 그 통일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참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차관이 10명 넘게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이제 그 5명이 비서관 출신이라서 좀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전진 배치하는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차관으로서 이제 전문성이 중요하다 판단했을 텐데요. 5명의 면면을 보면 나름대로 갖고 있었던 국정 운영의 경험뿐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이 행정적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인사이기도 합니다. 네. 정권이 출범되고 이제 1년 정도가 조금 지났는데요. 부처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것은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그중에 이제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활동하면서 전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했던 인사들이 부처의 차관으로 가서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아무런 이제 전문성이 없는 인사를 단순히 정실 인사식으로 정치인들을 대거 장관으로 내려보내거나 또 여기에 대한 과거의 이제 정무적 경험만 있었던 인사들이 가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비판과 비난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성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한 차관들이 한 5명 정도 배치가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 부처 내부의 기강을 좀 잡고 앞으로 남은 4년여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가고자 하는 국정 방향들을 잘 끌고 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렇게 비서관들이 배치된 그 부처에 3급 이상 고위직들이 대폭 물갈이 될 거라는 전망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그런 전망들도 뉴스를 통해서 예. 접한 바가 있는데요. 일단 고위직 입장에서는 임기가 이제 보장돼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본인들의 판단과 선택들이 남아 있게 되겠죠. 이 정부의 국정 운영과 철학에 맞춰서 함께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또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신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현재 있는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과 또 결이 맞지 않는 상태 속에서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 안에 있는 선택의 과정일 거라 생각하고 지난날 있었던 정권 속에서 이 집권 남용 등에 대한 일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의도적으로 무리하게 사람들이 찍어내거나 쳐내거나 하는 불법적 요소들은 없을 거라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제가 잘 몰랐던 부분인 것 같은데 장미란 차관 내정자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까? 당내에서요? 예.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근데 윤재욱 원내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네요. 민주당에서 좀 인신 공격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민주당이 아니고요. 아마 예. 이제 그 인터넷 같은데 포털 같은 데에서 그 대통령 지금 뭐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장미란 선수에 대한 역도 영웅이죠. 이런 분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다가 차관으로 이제 입각은 아닙니다만 차관으로 등용됐다고 하니까 반대하는 목소리를 낸 것 같고요. 당에서는 뭐 장미란 차관이 임명됐으니까 차관에 대한 얘기를 한 건 없고요. 예. 지금 저희들은 저희 화면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화면인가요, PD님? 그런 예, 거 같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이게 오늘 하는 화면인가 봐요. 아, 차관들이 국무회의 참석했답니까? 예. 그렇습니까? 뭐 그런 비판이 공식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네, 근데 일단은 비판을 받을 만한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이나 인사 담당하는 한동훈 장관이나 일부러 그런 것 같아요. 왜 일부러 그렇습니까? 왜 이런 분들만 고릅니까? 예. 정말 황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몇 분만 좀 찍어서 말씀을 드리면. 한 분만 해주세요. 한 분만. 아닙니다. 적어도 한 3분은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예. 대검 중수부장 출신의 검사인데 이분이 이명박 대통령의 BBK, 다스, 도곡동 땅 의혹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가면 국민권익위의 두 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들의 권익과 닿은 거는 우리 정부 기관 내에 반부패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과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두 예. 번째는 저는 차관 가시는 분들 중에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관들, 예전에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 왕왕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처에서 파견된 사람들 중에 상당히 에이스급들이 많이 옵니다. 그분들이 또 승진해가지고 1급에서 차관으로 가는 경우도 뭐 자연스럽게 갑니다. 네. 가서 장관을 보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딱 한 분만 얘기해요. 너무 조금만 하라고 하니까 한 분만 얘기하면 국토부 1차관 같은 경우에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그분이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차관입니다. 1차관. 네. 한번 찾아보십시오. 대통령실 관리비서관밖에 안 했어요. 그럼 이분한테 대한민국 주택 정책을 모두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을 대통령이 차관들을 이번에 임명되는 뭐 5분을 따로 보아가지고 이권 가르떼를 깨라. 당신들이 가 장악해라고 지시를 공개적으로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장관은 뭐가 됩니까?
제가 기자 출신이니까 해보니까 공직사회가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좋은 방향의 난리가 난 게 아니고요. 엉망진창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있는 장관들은 허세가 됩니다. 실세 차관들이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힘을 실어주는 차관들이 와가지고 이권 카르텔을 깨갔다고 다 뒤집을 겁니다. 저는 공무원들도 우리 국민인데 이렇게까지 뭐가 드러난 게 없는 상황에서 수사를 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압수수색 잘하잖아요. 압수수색 범죄 혐의가 나면 압수수색하면 됩니다. 수사하고. 네. 근데 모든 공직자들이 이권 카르텔에 개입된 사람인 것처럼 매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시간이 없어 이 사람은 짚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분 듣겠습니다. 예. 김채환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 그 중에 999 유튜버인데 우리 당에서 그랬습니다. 대통령께서 유튜브 보는 거는 이미 익히 알려주셨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그만 시청하라고 했더니 아예 극우 유튜버를 1급도 아니군요. 차관 공무원에 등용해버렸습니다. 이분의 워딩은 이미 난이 소개됐으니까 대해서 제가 소개를 안 예.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가서 우리 국가공무원들 5급 이상을 총괄하는 교육하는 자리인데 무슨 교육을 시키겠습니까? 극우 유튜버 되는 방법을 가르칩니까? 아니면 극우 유튜브의 시각을 가르치겠습니까? 이분은 모든 걸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에 대해서. 전 그래서 그리고 국민의힘 지도부께서 우리 김치국도 나와 계시지만은 이분에 대한 안 좋은 여론이 국민들이 워낙에 들끓으니까 원내대표께 나서가지고 좀 살펴보겠다고 했어요. 네. 근데 대통령은 바로 며칠 만에 임명을 해버리면은 국민 여론이 어떠든 여당이 어떤 의견을 제시하든 자기가 즐겨보던 프로에 나왔다거나 자기가 좋아하면 그냥 무조건 임명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이러셔도 됩니까? 알겠습니다. 여러 명을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네. 뭐 충분히 시간 더 드리겠습니다. 많은데 제가 3명만.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시작을 이제 장미란 차관으로 문을 열었는데 민주당에는 그런 비판과 비난이 없다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안민석 의원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서기를 했죠. 민주당이 중량감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같은 내용들을 민주당과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리고 장미란 차관이 이제 윤석열 정부에 등용돼서 기용된 것만으로 또 민주당의 적극적 지지층들 입장에서 나서서 이제 비판 목소리에 가세하는 것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겁니다. 장미란 차관이 갖고 있는 전문성 그리고 또 인품이라든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좋은 면들이 있을 건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좀 넉넉하게 목소리를 내주시는 일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안민석 의원의 저 같은 비판과 비난이 민주당의 목소리와는 어떻게 결을 같이 하고 있는지도 한번 좀 네.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김호진 차관에 대한 전문성을 짚었는데요. 이 정부의 관리 비서관을 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과거 이명박 정부 때부터 꽤 오랜 기간 몸을 네. 담아서 그 당시부터 비서관을 비롯한 각종 행정 경험들을 가지고 있죠. 전문성 이야기를 하면 국토에 관한 부동산에 어떤 전문성도 가지지 못했던 인사가 장관으로 갔던 게 김현미 장관으로 대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부동산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고통에 빠졌는지는 이 자리를 통해서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김호진 차관을 비롯하여 지금 원희룡 장관이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 꽤 오랜 기간 노력하고 있고 그래도 비상시적인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는 정상화의 길에 가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100%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다 만족을 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지라도 특정 인사들을 극우다, 유튜버다 이렇게 찍어서 만약에 부정하고 비난하기 시작한다면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극좌 유튜버로 볼 수 있는 김어준 씨 방송이나 유튜브에 직접 출연해서 정치 활동을 함께하는 민주당 의원들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함께 묻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저희가 여쭈고 싶었던 건 마지막 사람인데 마지막 사람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셔가지고 인재개발원장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방송 발언 때문에 다소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인식들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공무원 개발원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또 차후에 충분히 다룰 수 있는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사 몇 면을 다루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절반 가까이 지나갔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하면 안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있었던 인사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국회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좀 말들이 거칠어지고 좀 자극적으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묶어봤는데 그거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 184표 9일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미 민주당이 불치의 진동에 걸리실 것 같습니다. 마약에 도취되어가지고 참사마저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도취되어가지고 정신 좀 차리시기 바라요. 어떻게 공당의 대표가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을까? 아니 저 어디가 그냥 너무 싱싱하게 되네. 그렇죠. 이거 뭐 먹어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물이야 저야 이 물은 굉장히 중수됐습니다. 아니 2011년에 바다 아주 중수됐습니다. 수족관 물이나 떡 처먹는 국진당을 규탄한다. 저는 똥을 먹을지언정 후쿠시마 오염수 먹을 수 없습니다. 네, 저희가 10분이 채 안 남아서 이 주제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김기현 대표 발언, 마약에 도취됐다.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치병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렇게까지 당대표께서 하시는 게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꾸 저런 게 저는 대통령 발언도 그렇고 집권당 대표 저러지 의원들 다른 분들도 그렇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뭐가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전 저번에 경찰제도 발전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 호칭도 안 쓰면서 문재인이 간첩이라고 할 때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이분 경질을 해야 된다고 어디 방송도 가서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바로 이 반국가 세력 얘기하는 바람에 아 지금 뭔 이 정권은 모두가 이걸 공유하고 있나 했는데 갑작스럽게 지금 집권당 대표께서 이재명 대표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자, TV 토론하자고 그 얘기는 뭡니까? 야당과 국정의 파트너로서 얘기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들이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반대하시는 국민들이 이 정권의 적이 아닙니다. 다 국민들이고 이건 괴멸할 적이 아닌 거예요. 국정을 같이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마약 도취가 뭡니까? 진짜 정말 제 귀를 의심했는데요. 특히 그 얘기를 김 대표님께서 하시는 뭘 가지고 꺼냈냐면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우리 국민들 159분이 꽃다운 삶을 마감하셨는데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지금 200여일이 지나는 동안 대통령께서 유족들 손을 한번 잡으셨습니까? 아니면 진정한 사과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이 책임을 졌습니까? 가장 높은 급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청장은 용산구청장은 지금 풀려났어요. 공황장애라고 지금 나왔는데 업무를 보겠다고 청사에 가고 청사 직원들을 동원해서 막고 있습니다. 유족들이 못 오게. 이거를 제대로 규명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또 특별법을 되게 왜곡하시던데 이분들이 무슨 뭘 받아내기 위해서 한번 법을 좀 살펴보십시오. 진상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진상조사 기관을 만들고 이게 제대로 조사가 돼야 이와 같은 국가적 참사가 재발 방지될 게 아니냐. 재발 방지 차원에서 그런 기구도 만들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자는 거였습니다. 이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해가지고 집권당 대표께서 나오셔가지고 이걸 주도했던 야당을 향해서 마약 도취? 이건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반박 듣겠습니다. 일단 이제 김기현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막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에 있었던 모 언론의 논설이었었던 칼럼의 제목을 보니까 좌파 정치인의 아편, 괴담이라고 칼럼이 적시가 돼 있더군요. 일부 좌파 정치인과 그 지지 세력은 괴담이라는 아편에 중독된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정치적인 주장 혹은 지금 있는 현상에 대한 평가에 대한 메시지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정치 행동들이 장외로 나가면서 너무 과할 정도의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군다나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169석의 의석을 활용해서 이른바 소수 여당을 패싱하고 모든 것들을 일반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협치를 걷어찬 민주당의 모습에 대한 김기현 대표의 적절한 비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2구 참사 관련해서도 여러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는 의석의 힘을 활용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을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헌재의 판단을 구하고 있는 기간 동안 꽤 오랜 시간 공석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사가 필요하죠. 그렇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 국정조사를 받아들였고 실질적인 국회 차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새로운 진실이나 무언가 추가적인 내용들을 민주당이 입증해내는 데는 한계를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169석의 힘이라면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세상에 못 바꿀 법이 없다는 것을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 꼭 필요한 법을 만들면서 우리 사회의 안전을 중심으로 만들어 나가면 될 일인데 네. 여전히 지금 국가적 불행이나 이런 모든 사건들을 가지고 정치 행위에 활용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을 담아서 김기현 대표가 낸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상 후반부에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가 이제 임박했는데 뭐 각 당에서 여론전을 좀 펼치고 있죠. 그 중에 여당에서는 이제 수산시장 방문하고 회 먹는 것도 자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바닷물이 맞죠? 거기 있는 물을 이제 수조에 있는 물이죠. 예, 그걸 떠먹는 이 장면이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저거를 너무 황당해가지고 저만 볼 수 없어서 제 SNS에 올렸는데 정말 제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한 170만 명 정도가 조회수를 기록하고 그 수백 개의 댓글이 붙었는데 이제 미안합니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히 거칠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먹어라, 점을 먹지 말고 이렇게 상당히 비난과 힐난을 했더라고요. 네. 그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이 내는 혈세로 세비로 국회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까지 하죠? 그러니까 저 물이 그랬답니다. 그 상인들이 먹으면 안 되는데 저거 물고기들 배설물 들어있는데 이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뚱멀뚱 보고 황당하게 정말 보시는 상인들 사진까지 나왔어요. 일본의 이 언론 이 사진이 갔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일본 국민들이 댓글을 붙였대요. 저 기사에다가 한국 국민들 저분들 누구지? 공무원들인가? 한국 국회의원들이라는데 왜 저러고 있지? 되게 조롱을 했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방류 초입기에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은 뭐 IAEA 사무총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최종 보고서를 뭐 기시다 총리하고 협의한다고 하는데 이런 상황이면 우리 국민,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묵인이다. 네. 아니면 우리는 찬성한다든지 뭔 입장을 내야죠. 아니 우리 국민들 돈 들이고 시찰단 갔다 와가지고 시찰단이 지금까지 최종 보고서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시찰단은 실효 채취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시찰단이 아직까지 입장도 안 내고 있어요. 네. 우리 정부 입장이 뭔지를 우리 국민이 모릅니다. 다만 일일 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매일매일 나와가지고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제일 돈을 아끼기 위해서 300억대 5가지 방법 중에 제일 싼 방법인 해양 투기를 선택했는데 우리 정부 차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게 우리 차관이 할 얘기입니까? 우리 국가 공무원이? 저는 그래서 도대체 우리 정부가 왜 이렇게까지 일본을 비호하고 옹호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로 일본 언론들이 지금 어제 그제 나오는 보도 한번 보십시오. NHK를 비롯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약간 주춤한 듯한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국내에서도 일본 어업조합이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현, 미야기현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정부가 이런답니다. 내는 사회 국내겠죠. 네. 바깥의 여론을 신중하게 듣고 판단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이 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정부가. 정부가 지금이라도 일본의 지금 방류를 막고 최소한 우리 민주당이 제안한 것처럼 6개월 연기라도 해서 한일 상설협의체도 만들고 해서 한번 점검도 하고 5가지 방법 중에 정말 비용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찝찝하니까 내보내는 건데 그 안에 4가지 방법 중에 우리도 협조할 용의가 있으니 그렇잖아요. 돈 좀 많이 들더라도 지층으로 묻는 거 일본만 협조하면은 모금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제사회가 연대해가지고 이건 인류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원전 오염수입니다. 핵폐기 원전 오염수. 이거를 137만 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이거를 과연 투기하는 게 맞는지는 신중하게 한번 검토하고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는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말씀을 꼭 촉구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최고위원님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어서 저 서영교 최고위원 그리고 임종성 의원의 발언은 이제 그 규탄 대회에서 나왔던 발언입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좀 무리한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차마 내뱉기 어려울 정도로 뭐라도 먹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과거에 있었던 이 광우병 과정에서 나갔던 청산가리라도 먹겠다라고 했던 표현들 뭐 이런 내용들이 연장선상에서 괴담성 성격의 내용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곧 IAEA의 결과 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전부터 이른바 일본의 현재 있는 상황을 일컬어서 방사능 테러라고 주장한 게 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정치권의 상황인 것이죠. 과학적으로 걱정이 되고 불안감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가져가는 게 정치권의 역할일 텐데 네. 겉으로는 계속해서 장애로 나가고 실제 휴대전화에 찍힌 문자 메시지를 보니까 이렇게 일방적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하는 결의안을 처리하면서 어떻게 일본 홋카이도에 골프 여행 갈지를 고민하는 그 메시지가 찍힌 게 민주당 소속의 국회 부의장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지켜보면서 국민들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결국은 이로 인해서 피해를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수산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수산업 종사자분들 아닙니까? 네. 이분들에게 애꿎은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진실에 기반해서 정치적 행위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말씀 주신 내용들은 국민적 걱정과 우려에 대한 대변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 또 집권 여당으로서의 책무까지 잘 수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이제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뭐 이제 방류가 임박한 것 같고 IAEA 보고서도 이제 뭐 공개될 거라고 하니까요. 조금 너무 많이 늦어졌지만 좀 정부가 그리고 또 정치권이 어떤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대 기아차가 생산한 전기차에서 주행 중에 동력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신고가 넉 달 만에 30여 건 접수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도 최근 운행 중 동력이 끊어지거나 약해지는 현상이 발생해서 결함 가능성이 제기됐고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교통당국에 공식 접수된 주행 중 동력 상실로 인한 현대차 기아 차종 결함 의심 신고는 모두 34건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당국 내부 자료를 보면 관련 현상으로 접수된 건 4개 차종입니다. 2022년과 2023년 사이 제작한 기아 EV6 26건, 제네시스 GV60 6건, 제네시스 GV70 1건, 현대 아이오닉 5 1건입니다. 모두 전기차입니다. 당국 관계자는 미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문제로 보인다면서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기아 관계자는 관련 사안을 파악해 적절한 조치를 준비 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주행 중 동력 상실 현상은 전기차가 많이 팔린 미국에서 먼저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달 아이오닉5 운전자 30여 명이 운행 중 갑자기 펑 하는 소음과 함께 경고 표시가 뜬 뒤 동력이 상실되거나 일부 감소하는 경험을 했다며 결함 가능성을 제기한 겁니다. 이에 대해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배터리 전원 공급 장치와 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미국에서 문제가 발생한 직후 국내에는 접수 건수가 없느냐는 취재진 공식 질의에 당시 현대차 기아 측은 접수된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자료를 입수한 뒤에야 말을 바꿔 관련 내용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자체 집계 건수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무엇이 문제 가능성이 큰 것인지는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9월에 이어서 추가로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등 전력산업 기반 기금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는데 위법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5,300건이 넘는 사업에서 5,800억 원이 부당하게 대출되거나 지원된 걸로 조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승배 기자. 네, 정부 서울청사입니다. 네, 이게 어떻게 적발되게 된 겁니까? 네, 우선 정부가 태양광 사업 예산에 대한 부처 합동 점검에 나선 건 지난해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지난해 9월에도 최근 5년 동안 태양광 등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사업 운영 실태를 1차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2,200건이 넘는 사업에서 총 2,616억 원이 부당하게 집행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1,200건의 위법 사례와 관련해서 370여 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사업 범위와 대상 자치단체를 늘려서 지난 5월까지 2차 점검에 나섰고요. 오늘 오전에 브리핑을 열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도 위법,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25개 자치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을 조사한 결과 모두 5,300여 건, 금액으로는 5,800억 원이 넘는 위법 부적정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1차 조사 때보다 건수와 금액 모두 2배가 더 많았습니다.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 시기인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1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사업입니다. 이 가운데 정부는 1, 2차 이렇게 두 번을 합쳐서 절반인 6조 원가량의 사업을 조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적발된 사업 가운데서는 대출 관련이 4,890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가짜 세금 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부적정하게 대출을 받거나 버섯 재배사 등으로 위장을 해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지은 농지법 위반 사례가 다수였습니다. 보조금 관련 부정 사례도 570억 원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목적과 달리 보조금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관용차를 사고 특정 주민과 단체를 지원하거나 쪼개기 수의 계약을 한 사례도 확인이 됐습니다. 전력 분야 연구 개발과 관련해서는 사업비를 이중으로 받고 완료 과제를 정산하지 않아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가 172건, 260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 626건을 수사 의뢰하고 85건에 대해서는 관계자 문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특히 부당 집행된 지원금 가운데 404억 원을 우선 환수 요구하고 부당 대출금은 금융당국과 협의를 해서 회수 등의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YTN 이승배입니다. 감사원이 공직사회에 대한 감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관 증원을 추진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감사관을 50명 이상 증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기재부 협의 과정에서 최종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이 7년 만에 증원을 추진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직사회 안팎의 이권 카르텔 타파 기조가 깔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원 과정 광고를 단속할 감시 요원을 포함해 상시적으로 소비자법 위반을 모니터링할 집행 감시 요원 80명을 선발합니다. 특히 40명은 초중고 학원 분야에서 거짓 과장 광고와 객관적 근거 없이 1위, 최다 등의 표현을 사용했는지, 강사 이력 등을 속였는지, 경쟁 학원이나 강사를 비방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요원들은 또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공정위에 제보를 하게 되는데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사례비 4만 원이 지급되고 일정 기간 뒤 사업자의 시정 여부를 확인한 건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사례비 1만 원도 추가 지급됩니다.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부조리에 대한 신고가 어제까지 261건 접수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2일부터 어제 오후 6시까지 26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이 중 50건은 대형 입시학원에 관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무더기 동시 하한가 사태를 일으켰던 5개 종목이 거래 재개 첫날인 오늘 장 초반 동반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동일산업 등 4개 종목은 모두 직전 거래일 대비 가격 제한폭까지 내렸고 만호 제강은 하한가에 근접했다가 다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들 5개 종목이 지난달 14일 비슷한 시간에 일제히 하한가를 일으키자 한국거래소는 이튿날부터 이들에 대한 매매 거래를 정지했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은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반면 남해안과 제주에는 장맛비가 이어집니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네, 서울 기온이 얼마까지 오릅니까? 네, 오늘 외출하실 때는 가장 시원한 옷차림 하고 나오셔야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무려 35도로 올여름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틈틈이 수분 섭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내륙과는 달리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정체전선이 제주도 부근 해상에 머무르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동안 제주도 많은 곳에 최고 60mm 이상, 전남 해안에도 많게는 40mm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강원과 호남, 경남 서부 내륙에 5에서 4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대부분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척 덥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5도, 대전과 대구 34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은 장마전선이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모레 오전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와 함께 폭염은 주춤하겠지만 내일 밤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또 한 번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무더위 속에 물놀이가 늘어나면서 주말 사이 하천과 계곡에서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강원도에 있는 홍천강에서 40대 여성이 일행과 함께 물놀이 도중 급류에 떠내려가 실종됐습니다. 이 사흘째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수방과 경찰 등 인력 40명을 투입해서 홍천강 일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SNS에 사생활을 폭로한 누리꾼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 선수가 지난 주말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황 선수가 그제 사이버 수사대에 출석해 고소인 보충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황 선수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SNS에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는 글과 함께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에 대해 황 선수는 해당 영상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거라면서 허위 게시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누리꾼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SNS에 얼굴이 담긴 사진 혹은 영상 올려본 적 있으신가요? 한때 마음에 들어서 올렸던 내 사진이 시간이 지나면 그때 왜 올렸을까 싶은 흑역사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흑역사 마음대로 지울 수도 없는 답답한 경우도 생기는데요. 실제로 한 시민은 초등학생 때 올렸던 얼굴과 집안을 찍은 영상을 지우고 싶었지만 계정 비밀번호가 기억이 안 나서 발만 동동 구른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민 이칠 권리 사업 대상자입니다. 정부가 만 24살 이하 국민을 대상으로 어릴 때 올린 개인정보 게시물을 대신 지워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2달 사이 신청이 3,500건에 육박했습니다. 신청자 가운데는 중3인 15살이 652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17살, 16살, 14살 순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2,760여 건이 처리됐습니다. 과거에 가입한 홈페이지에서 회원 탈퇴를 해서 게시글을 삭제하지 못하는 경우, 그리고 어린 시절 계정을 만들었다가 아이디나 비밀번호 분실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삭제 요청이 많았던 플랫폼은 영상을 올리는 유튜브가 가장 많았고요. 페이스북, 네이버, 그리고 학생들 사이에 요즘 인기가 많은 틱톡, 인스타그램 순이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본인이 아닌 친구나 지인을 비롯한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계획인데요. 더 많은 국민이 개인정보에 대해 스스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그 취지를 밝혔습니다. 미국 동부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총기 난사로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습니다. AP통신을 포함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2일 오전 0시 반쯤 볼티모어 남부 브루클린의 주택가에 마련된 축제장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지역 연례 행사인 브루클린 데이를 맞아 수백 명이 모여 있었습니다. 볼티모어 경찰은 브리핑에서 이번 총격으로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으며 이 피해자들은 모두 성인이라고 밝혔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격렬한 시위가 닷새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틀 동안 2천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번 시위로 지금까지 체포된 인원은 모두 3,000명이 넘는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전국에서 경찰 45명이 다쳤고 차량 570여 대, 건물 74채가 불에 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뉴스 앤 이슈 2부가 방송됩니다. 네,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